네, 오늘은 한미연합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상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당분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사문제 전문가이신 신인균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한 새벽에 남포 쪽에서, 그러니까 평양 남쪽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 2발 발사했는데 작년에도 훈련 시작하는 첫날 하지 않았습니까? 훈련 기간 중에 네네. 9발을 쐈는데 네. 훈련 시작과 동시에 뭐 이렇게 축포를 쏴주는 건 처음이었죠. 아, 예. 네. 이게 일종의 관례로 굳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네. 관례라고만 평가하기에는 네. 미사일의 가치가 워낙 큽니다. 아, 예. 이를테면 스커드 C형 같은 경우에만 해도 2001년도에 가장 최근에 거래된 자료가 2001년도에 리비아에 판매된 스커드 C형이 네. 300만 달러였습니다. 예. 그럼 지금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를 고려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겠죠. 예. 그리고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도 1998년도에 북한이 파키스탄에 2발을 판매를 했는데 그때 한 550만 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또 시리아에 판매를 했는데 그때 1,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1,000만 달러짜리 또는 300, 400 또는 500만 달러짜리 이런 것을 그냥 관례 행사하듯이 이렇게 쏘기에는 북한 경제가 녹록지 않죠. 불꽃놀이 비용치고는 너무 비싼 강하죠.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재고 소진이라고 하기에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아, 그동안 재고 소진용이다 이런 분석이 저는 있었는데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재고 소진이라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의류 하시는 분들이 네. 이 재고를 소진해서 창고를 비워야 땡처리. 신제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땡처리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신제품이 들어오려면 공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있던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 재고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신제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품 일체가 지금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고를 처리하고 나면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비워나가야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예. 뭐 100원씩 하루에 100원씩 자꾸 쓰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오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고 처리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만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쏘느냐? 저는 북한의 그동안의 발사 패턴이 신무기 개발과 네. 새로운 발사 어떤 그 패턴의 발사 방법의 개발 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정치적 도발과 진행되는 것이지 예. 순수하게 그냥 정치적 도발만을 위해서 이 고가의 제품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도발 내지는 정치적 메시지 또는 시위 이런 목적으로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런 생각은 저희 쪽에서 봤을 때 너무 아니한 분석. 너무 아니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다 합해서 한 1,000발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뭐 작년에 쏜 거, 뭐 재작년에 쏜 거 다 하면은 그러면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면 결국 탄도미사일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한 50발 가까이 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러면 왜 쏘느냐? 정치적 도발만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고가의 장비이기 예, 때문에 예. 다른 실제적인 군사적 어떤 그 함의가 숨어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490km를 날렸습니다. 네네. 490km를 날리면 통상적으로는 스커드 C형이 500에서 550km 최대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네. 스커드 C형을 최대 사정거리로 날렸거나 아니면 스커드 D 또는 ER이라고 하는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사정거리 한 700km 되는데 그걸 사정거리를 좀 줄여서 날렸거나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의외로 작년 3월에 노동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때 550km를 날렸습니다. 아, 그래요? 노동 미사일 사거리를 많이 줄인 거죠. 그렇죠. 노동 미사일 최대 사정거리가 1,000에서 1,300km인데 네. 그것을 550km 날렸는데 그러면은 550km 날리면 적정 비행 고도가 있습니다. 한 140km를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네. 55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160km를 비행을 시켰어요. 예.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최대 고도를 딱 찍으면은 네. 탄도미사일을 방한 측에서는 160km 고도를 딱 찍고 이제 궤도 비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네. 각도가 다 나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면 되겠죠. 예. 그런데 160km를 찍으면은 한 700km를 날아가야 되는데 550km만 날아간 겁니다. 예. 그건 뭐냐? 700km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550km에서 뚝 떨어져 버리면은 야구로 치면 낙차큰 커브를 던지는 그렇습니다. 셈이군요. 예. 체인지업을 던져버린 네. 거죠. 강속구를 던지는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체인지업을 던져서 앞에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타자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방한 입장에서 분명히 700km에서 방어를
그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550km 지점에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방어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40km 고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160km 고도에서 떨어지면은 중력 가속도가 더 붙어서 최종 돌입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파괴력도 커지고 그렇죠. 방어하기도 그런 힘들고. 두 가지 효과 때문에 네. 북한이 작년에 노동 미사일을 160km로 날렸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핵미사일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예. 그러한 과감한 어떤 그걸 이제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변형된 패턴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것은 하나의 카드를 보여주는 것인데 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고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구나. 그렇군요. 저도 그것을 보고 북한이 핵을 가졌구나라고 네. 확신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예. 이를테면 오늘도 예. 지금 뭐 키 리졸브 훈련이 보면 북한의 핵에 대한 선제 타격 네. 그리고 핵을 발사를 했을 때 요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북한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490km를 날리면서 노동 미사일을 이번에 쐈다면 예. 오늘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죠. 사전 거리는 나왔지만 고도는 지금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150km 이상을 비행한 비행체라면 저는 노동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스커드라면은 사전 거리를 그렇게 여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스커드는 최적의 비행 고도를 찍어서 날려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490km를 날렸으면 한 130km에서 140km 어간으로 비행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비행을 했다면 이건 노동 미사일일 것이다. 네. 그러면 노동 미사일을 주는 한미는 뭐냐? 니들이 즉 한미연합이 키 리졸브 훈련을 하면서 핵을 선제 타격하고 네. 핵을 요격하는 훈련을 한다는데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페이크를 해서 너희들의 방어망을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훈련 시작과 동시에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한미 연합 전력의 방공 요격 능력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 뚫을 이거를 수 있다.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군요. 그 최근에 이제 북한이 또 실크웜, 네. 이게 우리 중국제죠? 그렇습니다. 예, 지대함 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미국의 어떤 항모 전력이라든가 해상 전력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뭐 항모 타격 훈련을 네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실크웜의 위력은 강합니다. 그러나 성능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크웜을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또는 한국의 네. 군함을 공격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최근에 보여줬던 그 우란이라고 하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 네. 그것은 이제 지대함 미사일로도 얼마든지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즉 지대함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군함을 공격하는 그렇죠. 것이 지대함이고 함대함은 군함에서 네. 또 군함을 공격하는 네. 것이 함대함인데 실크웜도 원래는 지대함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대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함의는 뭐냐면은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예.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함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군함들이 북한 해안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실크웜이 아니고 실크웜은 이제 우리 전자전 제밍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허탕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주 구시대적인 미사일입니다. 덩치가 아주 크죠. 아주 크고. 모양도 말 그대로 누에벌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가 워낙 구형이라서 지금 최신형의 전자전 장비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제밍을 하면은 속아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미사일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우란 미사일은 네. 우리 군함들이 나온 이후에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아, 즉 그렇군요. 우리 군함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군함이 아니고 네. 우리 초계함이나 호위함들 즉 구형 군함입니다. 네,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만든 네. 그 군함들 이후에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군함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전 장비보다 훨씬 더 진보된 전자전 장비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군함들이 제밍하는 전자전 장비에 속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그러면 우리 군함들은 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이를테면 서해에 있는 이 함대 예. 그 모든 군함 중에서 실크웜이 아니고 우란 정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있는 거는 단 세 척뿐입니다. 네. 양만추함, 을지문덕함, 네네. 그리고 인천함 예. 이 세 척뿐이고 나머지 수십 척의 군함은 그 어떤 군함도 그 미사일을 제밍시키거나 네네.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봤던 그 실크홈은 네.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만 능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우란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그건 또 우리 군 당국에서 실무적으로 대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쪽의 군사 전문가 또 싱크탱크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잠시 전에 신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특히 세컨드 스트라이크, 첫 공격에서 살아남아서 보복 타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미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세컨드 스트라이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이를테면 미국이 핵을 가지고 북한 영토를 갖다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 상황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 살아남아서. 그건 네. 뭐냐면은 잠수함입니다. 네. 잠수함은 미국이 핵을 가지고 북한 영토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바다 밑에 있는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예. 그걸 가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미국을 핵미사일로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즉 SLBM이라고 그러죠. 네네. 타격을 하면은 미국도 당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건데 그 싱크탱크의 잠수함 발사 그 문맥만 해석을 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전력화가 이미 돼 있다라는 예. 말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심포 조선선가요? 거기서 발견된 걸 보면 아직은 좀 뭐 거기에 어설퍼 한 보이는데. 1,800톤 예. 정도의 그런 그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을 예.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그런 깊이가 예. 10m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크기는 안 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수중에서 사출하는 테스트, 미사일을 네네. 발사하는 테스트, 수상에서 발사하는 테스트 이런 걸 지금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전력화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전력화가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그 싱크탱크의 분석, 조엘 위트라고 하죠. 네. 그 사람 또는 헤리티지 재단 이 분석을 보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핵무기가 10개에서 많게는 한 16개 또는 20개 정도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것은 북한의 핵물질을 이렇게 생산하는 양을 생산한 보면. 예. 양을 예. 우리가 이렇게 역산해 보면 됩니다. 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돌려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네. 그 플루토늄이 핵무기 한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정설입니다. 예. 예. 그럼 핵무기 플루토늄탄 5개라고 치고 2010년도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북한에 초청을 해서 네.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원심 분리기 2,000개가 365일 계속 돌아가면 1년에 2발의 핵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생성됩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에 해커 박사를 초청을 했으면 2010년도부터 돌리기를 했을까요? 예. 아니죠. 그 이전부터 돌려서 안정화되었을 때 네네. 해커 박사를 불렀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한 2008년도라고 보면 2008, 2009에서 지금 2015년이니까 한 7년 흘렀습니다. 네. 1년에 한 2발씩 하면은 14발이 되죠. 네네. 고농축 우라늄탄 14발, 플루토늄탄 5발 하면 한 20발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앞으로 최대 100발이라고 또 했습니다. 네네. 2020년까지. 그렇죠. 그 최대 100발은 그러면은 고농축 그 우라늄을 계속 생산을 1년에 2발씩 하면은 뭐한 30발밖에 안 되는데 왜 100발이라 했을까? 그것은 지금 최근에 기폭 실험, 고폭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기폭 실험, 고폭 실험을 가지고 더 나은 성능의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만드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를테면 기존의 핵무기는 핵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네. 축구공을 에워싸고 있는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죽이 기폭 장치입니다. 그 가죽을 전 방향에서 고른 그 똑같은 폭발력으로 한 방에 딱 충격을 주면은 핵분열이 아주 강력하게 시작이 됩니다. 네네. 이게 원자폭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초보적인 원자폭탄인데 지금 제가 북한이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증폭 핵분열탄, 즉 소량의 플루토늄을 이 핵물질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폭발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플루토늄 탄의 어떤 그 소량의 플루토늄의 폭발력에 네. 밖을 에워싸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폭발해서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소량의 플루토늄, 소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도 훨씬 더 강력한 폭발력을 낼 수 있는 증폭 핵분열탄이 되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5개 분량의 플루토늄 또는 뭐 20개, 30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네. 가지고도 이렇게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100발도 가능한 것이죠. 아, 그래서 그 조엘 위트 박사는 100발, 최대 100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발수가 바로 증폭 핵 분열탄을 의식해서 100발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는 것 같고 우리도 뭐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균 대표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